So very nice. Kiss. A classic in its own right. Kiss. So we are 맑음, history. 캐즈. 한 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부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그 글로벌 배송 업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네, 쿠팡에서 큰 화재가 났었어요. 네. 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어제 새벽 시작된 불이 지금까지도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열악한 노동 환경,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네.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이제 쿠팡 탈퇴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샷까지 여기저기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경기도 지역이 이제 수도권에 물류 창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네. 특히 경기도 이천 용인 지역에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냉동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우리가 왜 저기 로켓 배송이라고 그냥 네, 전날 저녁에 뭐 12시까지 자정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바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잘 팔리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 물류 회사의 창고, 그러니까 광주 같으면 장성이나 담양 같은 데 창고를 네. 지어두고 거기다가 미리 아예 그냥 잘 팔리는 물건은 미리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주문을 받자마자 그냥 배송을 시작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식품이라든지 조금 냉동, 냉장이 필요한 거는 이제 용인 이천에 이제 냉동, 냉장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아, 네. 이제 식품이 아닌 비식품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물류 창고들에 보관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쪽에 냉동 창고 화재가 나서 작년에 정말 컸었죠. 사람이 네. 38명인가 아마 사망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소방관 한 분 돌아가셨고 네, 다행히 이제 네. 인명 피해가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화재가 한 이틀 이상 계속해서 갔었고 이게 물건 피해만 해서도 지금 수천억 대가 났기 때문에 네. 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냐 국민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작년에 지금 화재가 있었으면 좀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 또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 분석을 보고 있으면 이게 기업이 첫째는 이 물류 창고를 지을 때 네. 화재나 단열이나 어떻게 보면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좀 덜 갖춰지게 구조적으로 이게 재료가 투입이 되고 설계가 된 것이 아니냐. 아, 네. 이제 이런 문제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게 작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네. 너무 물건 입출임에 비하면 신경이 쓰다 보니까 재난에 잠재적으로 대비한 효율적인 어떤 이 운영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것이 아니냐. 아, 재난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그래서 큰 사고로 지금 이어졌군요.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쿠팡 내부에서 직원이 화재를 발견을 했는데 네. 창고 내부에 휴대폰들을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다 보니까 아, 근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근무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 한 7, 8분 이상 늦어졌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초기에 한 7, 8분 이상 작동을 안 했다. 아,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방당국하고 경찰 발표를 보면 정확해지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보면 쿠팡이 이게 안전시설을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네. 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쿠팡 과로로 인해서 지금 쿠팡 노동자들이 이 배송 노동자들이 이게 과로사가 지금 여러 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연이은 안타까운 희생이 네.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 근로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난 당일날 쿠팡의 총수가 난 사퇴를 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제 그런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저희 방송에서 주제 토크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고요. 본격적인 주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에 이어서 초등학생 2명이 지금 하천에 휩쓸려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안전사고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부터 지금 우리 지역에 그 철거 건물 붕괴 참사까지 재난 안전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쎄 이제 지금 방금 전에 그 쿠팡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라든가 지금 국가 전체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통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재난에 우리는 굉장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올리백이 쓴 그 1986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 나라에서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현대 사회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첨단화가 되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례한 만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더 많이 심각하게 노출될 거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지금 각종 재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재밌는 게 이제 그 대안을 여러 가지가 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단어가 성찰적 현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짓고 KTX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안전장치, 안전제도, 시스템을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도권에 과거에 엄청난 그 물류 창고의 화재가 보통 우리나라의 소방 역사상 가장 긴 그 소화가 2주 동안 화재 진압이 안 된 것도 마찬가지로 물류 창고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그런 재난에서 우리가 어떤 모티브나 교훈을 찾아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저는 자꾸 얘기하지만 분노만 하고 그 재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거죠. 결국은 사회 언론이나 정치나 모든 분들이 그 사회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고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예컨대 이번 쿠팡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쪽 재난 전문가로서 화가 나는 게 그걸 짓는 과정에서 화재가 이머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소화용수가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소화용수가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 부족. 또 제일 네. 코미디 같은 것은 뭐냐면 그 대형 물류 창고가 화재가 났었을 때 이머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차량 동선을 구비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3D로 3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반대측은 전혀 진입도 못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불을 꺼야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고층 및 지하 연계 건물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든가 지하철과 연계된 건축물들은 이머전시 상황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사전 재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지도 않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났었을 때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저희들이 방재공학적으로 챙기는데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로 사전 재난 심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사회 시스템 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복잡 다양한 이런 재난의 법이라든가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좀 네. 못 따라가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그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예측하고 방지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지금 이제 초등학생 2명이 지금 풍영천에 이제 그 급류에 떠내려가서 또 안타까운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6월 12일
광주 광산구민의 쉼터인 풍영정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징검다리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것이다. 제가 동생이 있다 보니까 동생 친구가 죽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수심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으니까 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충격받았죠. 그 물도 깊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뭐 징검다리 있는데 여기가 물살이 세잖아요. 그것도 어떤 아줌마가 여기서 여기 막 휩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 옛날에? 아니 옛날 아니고 그 전에 작년에. 다 안전 불감증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나쳤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일이 좀 더 커졌던 것 같기도 해요. 시민단체와 함께 문제의 사고 지점을 찾았다. 아예 접근 금지로 해놨네요 지금. 네, 이제 사고 나고 바로 이제 접근 금지하고. 평소 시민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곳.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근데 지금도 사실 보면은 이게 네, 물에- 징검다리가 예, 잠겨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어제 비가 조금 왔잖아요. 사실 어제 비는 비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징검다리가 물에 아예 잠겨 있잖아요. 아마 사건 그 이틀 전에 비가 오면서 그때도 이렇게 징검다리가 일부 젖어 있거나 잠겨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 친구들은 이제 발이 미끌렸을 수도 있고 정확한 상황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조금 예견된 상황이지 않았나. 사실 작년 8월에 폭우가 엄청 났잖아요. 그때는 여기 저희가 서 있는 곳, 이곳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여기 하천이 조금 그 반듯하다고 하죠. 직강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비가 와도 바로 이제 징검다리나 이런 둔치에 물이 금방 차오르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비가 내리고 나면 수위가 상승해 자주 잠겼다는 징검다리. 보폭이 좁은 초등학생과 어르신들이 건널 경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을 풍영정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뭐 학교라든지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섣불리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 보폭이 뭐 넓지 않은데,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렇게 돌아서 다리로 가는 것보다는 징검다리에 가는 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른들이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하천 주변에 도보교가 만들어져 있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학원을 가기 위해선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른 상황.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왜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 인터뷰를 요청한 결과 풍영정천 내 안전관리는 폭우 시에만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들을 수 있었다. 사고 이후 풍영정천 징검다리 16곳에는 주의 안내 표지판과 안전 로프줄이 설치됐고 수위 상승 시 통행 금지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비가 오면 평균 수심이 1.5m에서 2m가 넘는 상황. 과연 안전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사고 이후에 저도 이제 산책로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저기 하나론마트까지 해서 한번 도보로 걸어봤어요. 근데 이제 통행 금지 갖고 지금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여기가 군데군데 이게 쳐져서 안 막힌 데도 있고, 저기 빛가사랑교 뒤쪽도 지금 아예 안 해놔가지고 제가 아침에 안전 신문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놨거든요. 여기가 지금 안 돼 있는 것도 위험해 보이고, 또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 계단 아래 내려가셔서 어떤 분이 운동화 신고 계시더라고요. 출입금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하고 또 제가 건너편에 있어서 이제 멀리 촬영해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좀 위험해 보인다고 신고해 지금 안전신문고 해가지고 잘 됐는지 저 이제 산책소 한번 나와봤거든요. 항상
그냥 닫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가 온 후에라든지 이런 때에는 딱 막아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판만 있으면 이제 저희도 쉽게 이렇게 건너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거나 비가 온 후에라든지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일한 안전 의식에서 비롯된 이번 사고. 도심 속 친수 공간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하천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 풍영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선 궁금하거든요. 이게 광산구 수안지구 도심을 흐르는 풍영천인데요. 이게 평상시 때는 거의 무릎 정도밖에 수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전날 약 18.5mm, 18.5mm면 큰 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수심이 한 1.5m, 2m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수심이 올라오면 이게 이제 18.5mm 강우량은 적지만 이 하천의 특성상 물들이 모아져서 오기 때문에 수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특성이.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바다나 아름다운 하천이나 강이나 산이 평상시 때는 천사지만 재난 시에는 악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재난 시에는 악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천사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풍영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심각하게 이제 재난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수심도 혼탁해져 있고 굉장히 수심이 깊어지고 또 유속도 빨라지고 방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잠수교처럼 잠수 징검다리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 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뭔가 불안정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했다. 세상에 버스 정류장 좀 돌아가기 싫다고 그 징검다리를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사실은 애들한테는 입맛 살상용 무기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을 갖고 있는 풍영천. 예견된 사고였고 이건 역시 인재다. 네. 여기 지금 그 지난해 8월에도 물이 이렇게 잠긴 걸 보니까요. 걸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전장치 하나 없고 네. 아마 우리 지금 아이들도 걸어가다 미끄러져서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다리를 놓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단 징검다리니까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 바로 직접 건너가니까 편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네, 네. 사실은 교수님 말씀대로 물만 이렇게 조금만 넘치면 이게 미끄러우니까 사실은 이게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이게 밑에 이제 뭔가 바닥선이라든지 뭔가가 좀 그려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는 것이고 사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은 더더욱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거 비 올 때 당연히 건너간다고 치면 뭔가 이게 잡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이 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시각적으로 거슬린다고 아마 시각적인 미각을 보다 보니까 저거 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주 간단한 것을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는 순간 딱 드네요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거 이제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의 하천 같은 경우에 친수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범 또 방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또 원인은 이게 이제 뭔가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천사와 악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에서 하천이 있고 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베니핏입니다. 어떤 장점이죠. 어떤 미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요즘에는 여름에 열섬 현상으로 굉장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여름에 더워지지 않습니까? 도시는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하천이 있고 이 강이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식혀주는 그런 열섬 효과를 식혀주는 효과가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악마가 된다면 예컨대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 국지성 폭우가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어느 정도로 악마가 돼버리냐면 우리가 2002년 혹시 태풍 루사 기억나신가요? 이 제주도 서귀포를 관통해서 구례 화엄사를 관통해서 태백산맥을 쭉 타고 가다가 강원도 강릉에서 이 장마전선이 오가지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동해 따뜻한 그 해수면 온도 때문에 수증기가 공급되어 가지고 하루에 자그마치 870.5mm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870.5mm가 일일 강우량이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현재 지금 기록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몇 년 동안에 연 강우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우량이 850mm 정도 되고 많았을 때가 1,300mm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올 비가 하루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강릉 시민들 인터뷰하신 거 보면은 비가 아니라 양동이로 하루 종일 퍼부었다. 그러면 이런 국지성 폭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고 교육해봐야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는 지금 이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뭐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미 3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지금 강원도에서 100년 빈도에 폭설이 왔어요. 30년 빈도에 폭설이 왔어요 하고 있는데 이미 재난은 그렇게 바꿔지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우리 제도는 아직도 옛날의 재래형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회 시스템망이 전혀 재난의 유형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지금 큰 그 근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이 악천후의 형태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데 네. 이 재난 시스템, 현재 시스템이 이걸 못 따라간다. 네. 그래서 지금 도심의 하천에도 지금 이런 방제 시설과 또 이제 방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어떤 대책이 좀 서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이 여러 가지 사고 이후에 이제 뭐 통행 제한도 하고 뭐 벨트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최근에 않습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재난관리 제도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4단계로 저희들이 하는데 과거의 재난은 대응이라든가 복구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방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 제도가 예방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목민심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산 선생님이 재난에 봉착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었을 때 의복을 나누어주고 식량을 나누어주는 목민관은 훌륭한 목민관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훌륭한 목민관은 누구냐 했더니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예찰하고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목민관이 훌륭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난 이후에 저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목민관이라면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회가 지금 어떤 재난이 생겼었을 때 몇 분이 사망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 구조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 분노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선명해지는 게 일단 저게 지금 저 풍행전천 애들 사고로만 보지 말고 그렇죠. 광주 전남에 있는 일단 하천들이라든지 비슷한 상황들은 다 일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만 이쁘게 돼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안전할 수 있는 어떤 이 예방 시설들이 다 돼 있는지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교수님 쿠팡 들어가는데 소방차 지임로 하나였다.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 장성이나 담양에 있는 물류창고들은 그러면 지임로가 하나인지 세 개인지 지금 당장에 제가 볼 때는 시장 도지사가 보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소방본부장께서 보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예방 방지 시스템이 각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이천에서 이게 소방 스프링클러 소방차 물댈 수 있는 이게 이 파이프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물류창고 주변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 지역도 얼른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실은 체크하러 가는데 교수님 같은 분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하면 금방금방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이게 재난 관리는요. 이렇게 심하게 대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학동 철거 붕괴 사고도 제가 봤을 때는 돈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잭스포트하고 그다음에 공투라도 06짜리를 우리가 적법하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안전한 공법을 했다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드는 건데 그 돈 1,000만 원 아끼려다가 저 사단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팡이라든가 지금 이런 시설들, 징검다리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안전 비용이 우리 사회는 그냥 꽁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비용이 굉장히 싼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 안전에 대해서 인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이 시설을 만들 때 안전 그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수하는 이 시스템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풍영증천 지금 징검다리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쿠팡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들어가는 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법과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이 뭐냐면 사고 나면 이 사고 났다고 떠들고 나서 몇 달 지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제도적으로 뭐가 허점이냐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제도화 시스템화 시켜놓으면 이게 영구적으로 같은 사고는 최소한 반복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것도 쿠팡 물류창고도 제가 볼 때는 저거 아마 소방 점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소방 점검의 규정상 최소한 파이프 하나 가지고도 오케이 하니까 규정상 하니까 그게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저건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근데 사실은 규정이 잘못됐으면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보고 소방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회에다도 얘기를 하고 사실은 국토안전부에다도 얘기를 해서 이거 규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고, 네. 이번 사고가 난 김에 또 규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난번 세월호 이후에 뭐 무슨 사고 없는 정부 만들겠다 그러지만 실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 이행은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원래 안전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하려면은 불편합니다. 풍경천도 돌아갔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냥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개발 논리로 하고 안전은 그냥 차후 무슨 그냥 별책 부록처럼 그냥 네, 있으면 네.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풍년천도 지금 보는 것이 굉장히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어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이의 인체공학적인 어린이의 재난에 어떤 대응하는 어떤 그 시스템, 얘네들의 어떤 행동 반경 맞춤형,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재난 관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안. 우리는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보고 애들의 시각에서는 보지 않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거기 도로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거 왜 그런가? 쟤네들은 왜 그런가 하는데, 우리 인체공학적으로 우리는 그 시야각이 180도로 보지만 애들은 거의 앞만 보고 한 90도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걔네들의 인체공학적인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걔네들의 눈높이에서 그 징검다리를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우리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그 지금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잘 개진이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아직은 더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정말 지금 우연찮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난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관련 심각합니다. 학과도 있고 또 왜냐하면, 자격증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 이게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학문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분야가 이 재난 분야입니다. 예컨대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예컨대 재난윤리라는 외국에는 에틱스 오브 디제스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예컨대 재난 시에 정치인들이 해야 할 덕목, 언론인이 해야 할 덕목, 외국에서는 그런 것이 학문으로 정립이 돼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됐었을 때 네. 당시 언론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우나 리조트를 취재하려고 경사진 곳에 차를 겹겹이 네, 싸놓으니까 네. 이머전시 상황 비상 차량이 못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재가 먼저냐, 생명 구조하는 것이 먼저냐? 또 포항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정치인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5개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자꾸 가가지고 하니까 거기 복구하려고 하는 노란색 민방위복 입은 공직자들이 복구해야 할 상황에 그거 의존하다가 세월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 시에 정치인들이 해야 할, 또 청와대가 해야 할 일, 또 언론이 해야 될 게, 어른이 해야 될 이런 에티켓들도 있어야 되고요. 경주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이 행정안전부에서 뭐라 했냐면 피해를 기와장 몇 장 깨지고 6명 부상했다. 이게 이제 피해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9월 달에 지진이 발생하니까 9월, 10월 달에 어떻게 돼요? 수학여행이 와가지고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택시라든가 1년치 벌 돈을 그때 벌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재난은 그 지역 경제 파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래서 재난 경제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학문이 없으니까 아주 근시안 쪽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예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그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작은 시야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 재난을 보는 방향들이 다 틀리거든요. 우리 어린이 안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린이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처음에는 우리 어린이 안전이 어디가 있었냐면 산자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볼트너트, 기계 부품 이거 안전하시는 거는 산자부에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교수진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로 왔는데 그럼 외국은 교수님 어떤 부처에 있습니까? 어린이 안전 다룹니까? 당연히 교육부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린이 안전을 애들이 학교 방과 후에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장소가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래서 거기에 안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놀이터의 색깔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얘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 아동 반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스트 플레이그라운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교수님 광주시청이나 전남 도청에 가셔서 각 북과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다 한 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사회적으로 이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이 돼야지만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저는 이제 재난 안전을 오래 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린 게인데 안전을 하려면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생명, 휴머니즘, 어떤 인본주의,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에도 룰이 있는 것처럼 재난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KBC에 예컨대 뭐 그럴래야 없겠지만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소방차가 와가지고 긴급구조 통제단이 되고요. 부단체장 그래도 화재 진압이 안 된다. 부단체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텐트 치고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역재난대책본부인 광역시장이 이제 지대본을 가동하는 거죠. 그래도 불이 안 꺼진다. YTN 뉴스 계속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도 이런 법과 매뉴얼이 있고 그것이 바로 룰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예컨대 이런 매뉴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매뉴얼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난 관련된 매뉴얼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표준 매뉴얼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실무 매뉴얼이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조치가 될 때마다 쓰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인증해주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재난 유형별로 있거든요. 자그마치 8,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적은 겁니다. 또 일본은 더 많습니다. 근데 매뉴얼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거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 매뉴얼 찾다가 세월로 가는 거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정말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난 그 방지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사고를 더 들여다보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바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원인 진단과 함께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지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 광주 학동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참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치게 된 것이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며 안타까운 참사에 광주는 슬픔에 잠겼다. 특히 희생된 분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내가 이쪽에서 한 30몇 년 이렇게 살았잖아. 너무 마음도 아프고. 버스 차선 한 칸만 물렸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학생도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러네요. 부모의 마음으로. 사고 당일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지점 100m까지 교통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 관계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주변 교통 통제를 왜 안 하셨어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주변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진입을 한 건가요? 예, 그 상태에. 정부는 학동 붕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금 오늘 현장 와서 제가 좀 느낀 건데 일단은 철거 공사 자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건물을 하나 질 때 1년이 걸린다면은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불과 일주일이 채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어떤 건축을 했다가 철거를 하는데 1년 걸렸다가 일주일 만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서히 드러나는 사고의 원인들. 사고 당일 현장 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자도 없을 뿐더러 감리일지도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치 계획서도 공사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필히 현장에 임장해서 점검해야 될 항목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소홀해하고.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붕괴 원인을 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솔기업과 다원 ENC가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조합의 1차 하도급 업체였으나 일반 건축물과 성면 철거 계약 모두 재하도급 형태로 백솔건설에 준 것이다. 심지어 백솔건설의 경우 지난해 설립된 지역 신생회사로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이 2명이 사실상 1인 업체에 불과하지만 한꺼번에 건축물과 성면 철거 작업을 모두 맡았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는지 몰랐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원청에서 사실은 이 하도급에서 또 재하도급을 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조금만 점검을 해보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업체 직원들인지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자기들한테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원청과 하도급자 간에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계약 관계에서. 그러다 보면 자기들한테 뭔가 어떤 책임은 주어지지 않고 이득이 따른다고 한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굳이 이 현장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불법 재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 비용이 줄어든 탓에 허가받았던 해체 계획서와 달리 무리한 방법으로 철거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철거 계획서에는 주변에 성토를 해가지고 5층, 그 다음에 4층, 3층 그렇게 순으로 해체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벽, 그 다음 방벽, 슬라브 순서로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해체를 한 그 사진을 보니까 이미 1층, 2층에 내벽이나 기둥이 상당히 더 해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발로 서 있는 것을 뒤쪽은 다 없애버려서 이미 이 한쪽 면으로 쏠리게 돼 있는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또한 안전을 위해 철거 계획과 안전성 검토를 각기 다른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일 업체에서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구청과 광주시청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다.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짓도록 그렇게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재개발 관련 비리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시민들의 걱정과 눈물 그리고 희생을 치렀음에도 철거 현장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또 다른 재개발 구역인 우남주공 3단지. 이곳에서도 사고 현장과 마찬가지로 철거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층부부터 철거하는 일명 밑동 파기 방식으로 철거 중이었으나 이후 구청 특별감사에 적발,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즉각 보강 조치를 내렸다. 안전한 나라, 여전히 멀기만 한 것인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학동사고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그 철거 현장을 보고 위험하다라고 이 구청에 어떤 민원을 좀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청에서는 제대로 현장도 살펴보지 않고 관리 감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높이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캠페인들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 참사 중에 대참사입니다. 예.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교수님? 지금 이제 저희 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보다 더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 이 참사는 다른 그 재난과 약간 결이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안전 업무를 하지만 이 사고를 접하고 나서 제가 바로 10분 만에 저희 연구실에서 가까워가지고 네. 가서 물론 이제 구조 구급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멀은 밭에서 보면서 이거는 기존 재난 사고하고 약간 결이 틀리다.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가장 원인이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 우리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돈이면 다 됐다.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돈 아끼려고 하고 이것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바로 그 방송에서 생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 하다가 생긴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였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여러 단계에서 안전 불감증이 이루어진 거다. 소위 얘기해서 해체 계획서 제가 23페이지짜리 해체 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서너 번 계속 읽어봤어요. 네. 근데 첫 번째는 해체 계획서가 그냥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격식상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문제점 바로 인근에 인도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 공법이 아니고 그냥 마른 수건 쥐어짜려면 당초에 약 50여 원에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에 재하도급 하다 보니까 당초에 스탠다드한 금액의 30%에 50여 원이 10몇억 원에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분 얘기하셨지만 구조적으로 무슨 안전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 뭔가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어떤 시스템,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만 법제도만 제대로 됐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그 중간에 그 구청 공무원이 순환보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허접한 이를테면 해체 계획서가 현장 적용성도 없고 안전성도 없는 해체 계획서가 오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안 된다, 보완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5월 15일 날 접수하고 25일 날 허가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해체라든가 재난 전문가들이 한 번쯤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철거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광주광역시는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구청 공무원이 순환 보직인 약 20대, 30대 젊은 그 주무관이 그냥 오케이 하고 허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것도 좀 잘못됐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 전문가가 또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는 바로 주변에 좀 인사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공법 산정이 좀 바꿨으면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또 관계 당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검찰에서 하겠습니까? 경찰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17개 광역시도에다가 안전감찰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못하니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것들을 적출도 하고 예찰도 하고 뭐 예방도 하고 뭐 문제 제기도 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광주광역시 전체의 이런 각종 자연재난이라든가 철거 현장이라든가 어떤 징검다리와 같은 이런 위험 시설물들을 전부 예찰해가지고 과연 서너 명에서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저는 의문시 되는 거죠.
지금 뭐 명쾌하게 지금 원인을 이제 진단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뭐 연이어서 좀 더 자세히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경찰 수사를 하는데 지금 압수수색 한 20곳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불법 제하도구 그리고 또 정관계 로비, 조폭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철거판의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우리 지역 광주가 굉장히 부끄럽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뭐가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조그마한 실수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기본적인 원칙도 안 돼 있는, 이게 사고가 처음부터 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참 그럼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지금 이렇게 잘못 깨진 거예요? 모든 데 다 걸려 있죠. 모든 데 그러니까 다. 재개발을 하기 위한 그 시작점부터. 아니 재개발이야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재개발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원리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원청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이게 하청업체가 재하청 안 가고 최소한 하청업체 정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저 철거 업체에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상태로 네.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며 이게 사람을 공기를 어떻게 길게 하며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런 철거 계획서가 문제가 있는지를 볼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면. 전문성이 없고. 그러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됐고 그 시스템이 작동이라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 시스템조차도 없고 이런 철거가 지금 광주 시내 도처에서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다. 거기다가 그 주범이라고 추정이 되는 분은 지금 미국으로 그냥 나타나가지고 언제 돌아오겠다는 얘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첨언을 좀 드리면 이제 의원님하고 이제 결이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각종 재난 사건 안전 사고에 대해서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공직자들에 의해서 내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잘못된 착각이거든요. 그런 의존도가 있죠, 분명히. 근데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요. 그때 당시에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온전히 방사선이 누설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본의 소방청이라든가 일본의 공직자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 1.7%였고 98%는 시민 스스로 생존했고 시민에 의해서 생존된 거거든요. 전 세계 지금 재난안전 어떤 제도라든가 추세가 뭐냐면 시민 주도형 재난관리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관주도형 재난관리죠. 예컨대 이번에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질병관리청에서 한 겁니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한 겁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시민들이 마스크 쓰고 시민들이 위생을 하고 그다음에 4인이니 8인이니 이걸 지켜줌으로 인해서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을 지키는 안전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건물 철거를 하는 것과 관련된 지금 뭐 업체뿐만 아니라 뭐 조합원들 그리고 시민들도 다 함께 이 안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예민하게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철거 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셨는데 2년 전에 서울 잠원동에서 큰 사고가 나서 이후에 이제 제정된 법인데 이것에 의거하면은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화가 돼 있어서 제출을 받았으나 지금 이거 뭐 거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재난을 몰라서 만든 소위 탁상 정치하신 분들이 재난을 몰라서 법률이다. 만든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해서 비행기 사고는 중요하고 오토바이 사고는 안 중요하냐. 똑같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이 그러면 빈도는 어떤 비행기 사고가 더 추락이 더 많냐, 오토바이가 더 많냐. 그러니까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건축물 관리법에 보면 저런 해체 사고가 자꾸 발생되니까 잠원동 사고라든가 용산 사고, 서울 시내에서 자꾸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만들고 그 안전관리 계획서에 철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주변 시설이라든가 매우 꼼꼼하게 해가지고 네. 꼼꼼하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그 안전관리 계획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관할 구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15명의 전문가들이 그 보고서 하나하나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형광펜을 밑줄 꺼가면서 엄청나게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에 대해서 또 3중, 4중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건물처럼 5층짜리 건물은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사각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컨대 좀 제가 다른 제안을 한다면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이라도 그 철거 한 가운데라면은 괜찮지만 주변에 도로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누가 봐도 재난 관리는 저희들이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조가 꼭 흰색인 줄 알았더니 다른 곳에 갔더니 검정색 백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거기는 지금 블랙스완 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물 정도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놔가지고 안전관리 계획을 한다든가 크로스 체크를 제대로 해가지고 원래 안전하려면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편리하게 가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 법에 의거해서 집행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아까 총체적 부실이네요. 아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빌딩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는 엄격하게 보는 거고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아마 타 지역에서는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나 도산하의 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그게 조례가 있는데 광주는 아마 그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백이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주시도 빨리 그 지금 철거에 관련된 이 조례를 지금 딴데 잘된 제도 빨리 베껴서 그대로 하는 거 중요해요.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저게 지금 이게 50억짜리가 지금 이게 4분의 1로 줄어가지고 지금 돈이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그게 마른 수건 짝이라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로 갔으면 도저히 이건 원가를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원가를 못 맞추게 되면 그냥 대강 해서 부실로 해야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받은 돈 범위 내에서 먹고 자기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4분의 1, 원가가 4분의 1로 내려갔느냐. 이건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걸리는 사람들은 이번에 법원에서 징역 10년, 20년씩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 다시 비슷한 사고가 광주에서도 안 생기고 호남에서도 안 생기고 전국적으로도 안 생기는 거예요, 보면. 지금 지금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학동 사지구. 근데 그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도피한 그 일당이 학동 3지구에서도 유사한 그런 그 범법 행위를 해서 또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 수사에 맡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이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봐도 어떤 사고가 하나 생기면 하늘이 계시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단발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게 터졌다라고 왕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관통되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정치 지도자와 이게 행정 관료와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이에요 보면. 근데 잠원동에서 생겼으면 이게 잠원동에서 끝나냐? 이거 아니잖아요. 당장에 지금 1년 만에 한 3년 만에 광주에서 또 터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서울에서 이게 조례가 생겼으면 광주도 얼른 베껴오고 광주에 생겼으면 또 전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제 부산 경남에 있는지 없는지 전국적으로 이게 하도록 내려주는 것이 지금 중앙 정부의 역할에 보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되고 어쨌든 비슷한 사례의 어떻게 보면 돈 뽑아먹는 이런 행태들이 비슷하게 많은 재건축 조합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이걸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죠 보면. 지금 뭐 2년 주기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를 기준으로 2년 뒤에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사고 났을 때만 시끄럽고 6개월만 지나면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태연하게 있다가 또 한 3, 4년 지나면 또 비슷한 사고 크게 나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게 제가 지금 제일 분노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없이 저희들이 제가 그동안에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하지만 그때만 제가 그날 그 학동 사고 난 다음 날 그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그날 한 500통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화 그냥 입술만 졌지 그 다음에는 조용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재난 관리를 할 때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자꾸 우리가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건축물 관리법의 이 해체에 관련된 법 자체가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철거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놓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전하려면 불편하다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해체하신 분들이 서울시에서는 해체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근데 다른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요, 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구도심의 노후화 또 모든 시설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어가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건데 관련된 법제도가 충분히 그거에 대응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무방비한 상태다. 바야흐로 도시재생, 도시재개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사회 안정망 시스템을 잘 갖춰도 그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역부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좀 심각하고 이것을 위한 해결 방안도 좀 조목조목 좀 따져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도시에 저는 지금 아파트 수비 이건 재난이다. 이게 도시의 정체성 있잖아요. 도시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아하고 뭔가 모든 것이 균형감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주택도 있어야 되고 과거의 주택도 있어야 되고 현재의 주택도 있어야 되고 미래형 주택도 도시가 어떤 예견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광주는 노후화만 되면 무조건 철거 해체야, 재개발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미래 세대는 광주의 과연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간 이유가 뭐죠? 사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은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가우디가 지어준 연립주택 하나, 성당 하나, 그리고 공원 하나 이거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 보려고 저는 2번이나 간 거거든요. 그럼 광주광역시에 그런 대표적인 어떤 헤리티지 빌딩이라든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관광 상품이 있느냐?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이렇게 아파트 어떤 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우리는 살짝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한테 광주광역시의 정체성을 뭘로 설명할 것이냐. 저는 아파트 숲이 이 자체가 재난이다. 도시 아파트 빌딩 숲. 네. 이게 이제 지금 사회의 그 안전 불감증을 더 야기시키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100년 대계, 1000년 대계를 고민해야죠. 지금 당장 한마디로 경제논리 아닙니까? 그냥 철거하고 아파트 지으면은 얼마만큼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냥 아파트에서 편리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교수님 오늘 정말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인터뷰 요청도 있으시고 또 이제 해법 제시하시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제 첫 번째는 줄탁동시거든요. 재난이 생기면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 밖과 안에서 함께 깨줘야만이 병아리가 탄생하는 것처럼 관도 잘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이런 안전에 대해서 의식, 인식, 어떤 문화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재난안전 같은 이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 중에 재난안전부서는 기피부서고 경무부서고 재밌는 것은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있지만 이분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되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은 그만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지금 광주광역시가 좀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로서 지금 팩트를 얘기 드리면 최근 3년 동안 17개 광역시도의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 평가했는데
3년 동안 1등을 한 국가가 처음입니다. 네, 도시가. 네. 그럼 광주시가 제일 안전한 나라 도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났고 그러면 지금 노란색 민방위 보고 있고 있는 시청의 시민안전실에 있는 공직자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수도승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안 좋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 우리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반성하고 우리 모두 그 돌아가신 망자들한테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정말 교수님 전문가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시나 도 또 아까 이제 풍영정천 구청도 마찬가지고 각 국가별로 정말 교수님 한번 초빙해서 다 한번 강의를 한번 듣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안전의 시각에서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합동자 분향소가 오는 7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부디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서 짧은 애도로 끝나지 않고 의혹과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사터치 따답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